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향후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재집행을 할 것인가 그 시점과 또 방식을 두고서도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8월 7일까지는 이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일이 좀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8월 7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때까지 반드시 집행을 다시 시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한번 집행을 시도했습니다만 저항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며칠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집행에 나설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자면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오늘 오전에도 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새로 또 이 사건에 관련된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물론 뭐 인물들은 새로운 인물들은 아닙니다만 뭔가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예측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변해서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의 대응 태세를 바꾸어서 협조하거나 응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 굉장히 좀 전망이 밝지만은 않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예. 네,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팀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조금 전에 출석을 했거든요. 그 화면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로 조금 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뭐 질문을 이어갔지만 사항이 있다고 해서 참고인 지금 자격으로 왔습니다. 예, 참고인 자격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특검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어떤 입장 내비치실 예정이세요? 여기까지만 주세요. 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조금 전에 출석한 모습 저희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특검팀의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주세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얘기하고 있던 내용 좀 이어가면 특검팀이 이제 그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에는 물리력 동원도 시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 구치소 측이 과연 좀 적극 협조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 물리력 동원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규정이 뭐 어디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미비한 거라는 좀 지적도 있는데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이 부분은 서울구치소 측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하는 주장이 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법률가의 시각에서 볼 때 과연 그러한 법률적인 관점이 타당하냐라고 한다면 다소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또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물리력을 행사해서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장의 효력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수한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이제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든 뭐 체포영장이든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결국 교정 인력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특수한 부분이겠고요. 이제 특검의 인력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피의자 피고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부분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한 만약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굉장한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큰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좀 반발하고 또한 응하지 않는 부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전직 대통령입니다만 피해자 신분으로서 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돼요. 예. 그리고 그 자체를 정서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내재되어 있는 효력인 강제력을, 물리력을 행사해서 수사기관이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질문을 하겠다, 조사하겠다. 여기까지는 법에 의해서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서 뭔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구치소장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그렇고 이거 법률에 규정이 없지 않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때는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또는 구속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에는 뭔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로 든 게 있거든요. 형집행법이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인데 100조에 강제력의 행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7가지가 있습니다. 뭐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뭐 자해 등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뭐 또는 뭐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데 등등등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잘 보면은요, 이러한 경우에만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진 않아요. 이렇게 수용자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강제력을 행사할 때 그 관련된 하위 규정들 또는 이어지는 규정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보안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최루탄 등이거든요. 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여러 가지 난동이 벌어졌을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 이거를 물리력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좀 강제력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난동 부릴 때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종합적인 해석을 볼 때 저로서는 동의하기 힘든 그런 예. 해석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염두에 두고 판단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뒤늦게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를 했고요. 그동안에는 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을 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좀 일관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제는 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대응을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 만큼 조사 방식을 두고서도 막판에 좀 특검팀과 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만 기소된 것도 아니고 또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유죄 판결이 나온 건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혐의들을 특검이 파헤치고 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었다, 공범이다, 요즘까지 뭐 드러나고 확인된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닌가, 예.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임된 변호인들과 특검 측이 조율을 해서 조사에 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합니다. 예. 조사를 해봐야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이번에 선임된 그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조사는 받으시죠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이 건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관련해서 접견을 하면서 일종의 회피를 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이는데 이제는 이 건으로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 건 관련돼서 접견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좀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회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협의와 조율을 위한 변호인 선임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조사 회피를 위한 그런 변호인 선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7일까지니까 이 기간을 뭐 특검이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조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좀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특검이 유효 기간 연장할까요? 우선 진술 거부권 행사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강제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리들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만약 제한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설령 물리력이 동원되어서 체포해서 특검 사무실에 앉힌다 하더라도 예.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한 집행 그리고 또 그러한 집행에 나서고 실제로 집행에 성공했다는 부분들은 다른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을 새로이 만들어서 특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또 하나 유효기간 연장 관련해서도 규정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발부되어 있는 체포영장의 기한이 7일까지고요. 이제 그 기간이 7일이죠. 그런데 이걸 연장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합니다만 예. 사실 이렇게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아야 됩니다. 재청구를.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장의 효력이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다시 청구할 경우에는 왜 다시 청구하는지의 그 사유도 기재를 해야 되고 또 다시 판단을 하는 그런 법원에게 그런 사유들을 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득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다 종합해서 특검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저항을 한 나머지 체포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영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체포해도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냐. 예. 이 부분도 해석이 좀 나뉩니다. 특검 측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발부된 영장을 집행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임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차피 진술하지도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망신 주기를 하느냐. 이거는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양측의 입장이 또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 일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일단 이제 칼은 특검 측이 쥐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의 대응 태세를 이어갈지 네. 새로운 태도를 보일지 등등은 당장 오늘 이제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서 저녁쯤에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와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자막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 접견을 침해하고 있다. 또 불법 체포에 대해서 구치소가 만약에 동참할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변호인 접견에 침해했다. 그리고 이 불법 체포에 구치소가 동참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밝혔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월요일 오후 2시에 연합뉴스 TV 한번 출연하는데 예. 항상 오후 2시쯤에 새로운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불과 몇 분 전에 제가 오늘 저녁쯤에는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네. 했는데 지금 바로 나왔네요. 예. 네, 그러면서 입장 표명을 굉장히 좀 신속하게 했다. 이거는 특검이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더 시간을 끌지 않고 본인들의 입장을 굉장히 빠르게 명확하게 이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예. 두 번째는 불법 체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법 체포. 예. 그래서 예. 만약 특검이 불법 체포에 나선다면 그리고 또 만약 구치소가 교정당국이 이러한 특검의 불법 체포에 동조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말은 곧 이것도 역시 몇 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변호인이 선임된 게 뭔가 좀 절차를 협의하고 뭔가 좀 조율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전망을 하는 법조인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보긴 좀 힘들죠. 애초에 그랬으면 이미 출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변호인 선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반박을 하기 위한 절차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몇 분 만에 바로 이렇게 불법 체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응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만약 교정당국이 이 절차에 협조한다면은 교정당국을 상대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은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법정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네.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첫 번째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시간을 보면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는 헌법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보장됩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 역시 본인의 의뢰인, 구속되어 있는 본인의 의뢰인을 만날 그런 권한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4시간 주 7일 365일 다 변호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견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접견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특검이 구치소에 가서 이제 교정 인력들, 교도관들을 지휘해서 체포를 시도했던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과 시간이 되고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을 만나고 있으면 그런 과정에서는 체포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접견하기 전 이른 아침 시간에 이제 체포를 시도했던 것이고요. 반면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조차 문제다. 왜 이렇게 일찍 와서 체포를 하려고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떤 입장의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이러한 극한적인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팀이 관련 인물들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김 여사를 소환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뭐 사전 작업이라고 할까요? 좀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분석이 뭐 처음이자 끝, 그게 전부일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 이 국면은 사실 조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 대상도 너무나 많습니다. 관련된 사람들도 아주 많죠. 예. 그러다 보니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져간 다음에 목표점으로 가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거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건마다 대응하는 게 달라지고 또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건의 규모와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김건희 특검이 여러 가지 사건들, 혐의 사실들은 나누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조사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 소환 하루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조사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오늘 한 게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그 출석 장면도 보여드렸었는데 박진 전 외교부 장관 2시부터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아마 조사를 시작했을 걸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왜 불렀을까요? 네, 우선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앞으로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신분이 달라질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특검팀은 박진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당시 상황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혐의 사실은 삼부토건 관련된 거죠. 예. 네, 삼부토건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지목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또 그렇게 주가가 상승한 후에 삼부토건 경영진들이 주식을 처분해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본 많은 일반 투자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였고 또한 삼부토건이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연히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많이 뛰었고 누군가는 이익을 받고 누군가는 투자의 타이밍이 약간 잘못돼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우연의 연속인 거죠. 다만 언제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금전적인 이익과 손실로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특검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지목될 이유가 없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할 능력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할 것처럼 뭔가 꾸며냈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갈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자들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꾸며낸 일이다. 또는 두 번째,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앞세워서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또는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는 전혀 몰랐지만 누군가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등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 사건이 과연 진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박진 장관에게 확인할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야기가 많이 돌던 상황에서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었던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순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삼부토건이 이 정권과 관련이 있구나. 정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했고 주가는 더더욱 올랐습니다. 그 후에 관련자들이 경영진 등이 주식을 처분하면서 큰 차익을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우크라이나 방문이냐 또는 누군가의 요청에 의한 또는 누군가의 부탁에 의한 또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되고 기획된 주가 조작 사건인지 여부를 가르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박진 장관에 대한 오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요일이었죠. 어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우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분에 이어서 좀 눈길을 끄는 점이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도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역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한 좀 뭔가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오수 전 회장은 이미 처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의 수사 과정과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도 했고 또 이렇게 정권을 잃기도 했고 현재 구치소에 있기도 하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새로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 그리고 또 하나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내이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물론 작은 회사의 경우에 이 사내이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것이냐 또는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경우도 있고요. 또는 친분에 의해서 그냥 오히려 뭔가 접대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차원에서 사내이사로 이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라기보다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 얘기도 좀 해볼게요. 내란 특검 팀은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첫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후 첫 조사에서는 좀 어떤 점들을 추궁했을까요? 이상민 전 장관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구속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건 짐작입니다만 아니면 또 완전 정반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뭐 상당한 시간 후에 구속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각오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던 사람이 구치소에 갔다, 구속됐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뭐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이 현재까지는 특검에 의해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속 후의 첫 번째 조사에서 전격적으로 모든 걸 털어놓는 경우들이 그동안 꽤 많았어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구속된 후에 첫 조사에서 와르르 무너져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꽤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특검도 뭐 특검이 돼서 처음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계속해서 수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건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무언가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굉장히 중한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타협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느냐, 조율이라든지 협상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뭐 시쳇말로 뭐 아니면 도의 상황에 놓인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진실을 털어놓을지 또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끝까지 법적인 대응을 이어나갈지 오늘 조사 후에 좀 상당 부분 좀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조사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이슈가 된 게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특검팀이 지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이 CCTV에 대해서 계엄 선포 당일 있었던 울산 김장 행사 문건이다. 계엄 관련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을 좀 해볼까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나온 얘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은 이 김장 행사 관련된 얘기는 없었거든요. 처음 나왔죠. 네네. 그러다 보니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만들어낸 얘기다. 그동안은 종이를 안 받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이어나가다가 경찰이 극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확보를 해둔 이런 당시의 접견실의 CCTV 영상을 통해서 거짓 진술 그리고 또 위증의 혐의를 붙잡아내고 결국은 구속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없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당시에 정말 김장 관련된 문건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진술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갑자기 구속된 후에 새로이 뭔가 종이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얘기, 예. 했다는 얘기는 이거 만들어내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고요. 특검 역시 이와 관련해서 추궁을 할 텐데 또 하나 중요한 게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종이를 받은 적은 없다. 그냥 봤다라고 취지의 진술을 했잖아요. 증언도 하고.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영상과 대비되는 그런 배치되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당시 이 울산 김장 관련된 어떤 종이가 정말 존재했는지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볼 때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함께 있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그 김장 관련된 종이를 역시 봤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측의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울산 김장 관련돼서는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 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를 통해서 특검 측을 설득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